We bring you this special radio television broadcast in order to give you the very latest information on an amazing phenomenon.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BSI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동준입니다. 이번은 이제 강연 주제가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 이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 비보잉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이 귀한 토요일 시간에 이렇게 이제 시간 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굳이 또 이 강연을 보고자 하여튼 먼 데서 오신 분들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시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도 정말 힘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눕지 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 이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멋있죠. 네. 제 돌사진인데 일단은 그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 이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보잉과 국어 공부에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비보잉인가? 왜 그거여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돌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귀엽죠, 그죠? 돌사진들 보면 지금은 조금 세월의 흐름을 타서 연식이 좀 돼서 좀 그렇지만은 일단 제 돌사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건 제 돌사진이고 제가 3살까지 말을 못했대요. 엄마 빠빠빠 이런 것도 못했고 그냥 3살까지 거의 무건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살 때 말이 딱 터졌는데 그때부터 한글을 깨치고 5살 때는 영어를 읽었다고 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그냥 칭찬들을 많이 했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냥 한글 보여주면 다 읽었대요. 뭐 라면 그림 보여주면 라면 읽고 뭐 영어 보여주면 영어 다 읽고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이제 천재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너무 과분한 칭찬을 너무 과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전국에 그런 아이들은 한 수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솔직히 4살 5살 때 뭐 한글 깨친가 먼저 언어를 깨친 학생들이 많았음을 나중에 깨닫고 아 내가 그때 천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특히 저는 이제 장남이거든요. 근데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원래 할머니는 손주를 끔찍이도 귀여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내 강아지 아유 내 강아지 새끼 왜 저보고 새끼라고 그래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귀여워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듬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마 어렸을 때 칭찬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좋은데 그러니까 자존감 확립에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칭찬에 중독됐어요. 칭찬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칭찬을 갖다가 공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다 인정을 받고 싶고 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비보잉이란 게 네, 이게 제 아람단 때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맨 잘 안 보이는데 맨 오른쪽이 저고요. 나머지 왼쪽은 이제 친구들인데 제가 아람단 때 이때 이제 1990년대인데 아직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죄송해요. 네,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비보잉이 유행이 안 되었었지만은 지금 약간 비보잉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이 끝나면 뒤에 쉬는 시간에 책상을 좀 밀어놓고 뒤에서 애들이 비보잉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나름대로 비보잉이란 게. 그리고 비보잉을 하면은 또 여자들이 또 와 해주고. 근데 지금은 비보잉 하면
공부하느라 바쁜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쳐다보는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희 때는 이제 비보잉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였고 대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하는데 비보잉도 더 멋있는 거예요. 특히 아람단 때 축제를 갔었는데 어떤 아이가 막 춤을 추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아이들의 환호성을 받는 거야. 또 이게 질투 생기잖아요. 질투. 질투감 폭발했죠. 그래서 나도 할래. 나도. 근데 비보잉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보잉이라고 하는 게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뭐 근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프리즈 같은 거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를 부리고 어쨌든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뭔가 계속 기술을 좀 더 이렇게 고난이도로 높여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비보잉을 했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현재 지금 제 실력이 지금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보이들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요즘 비보이들은 장난 아니에요. 완전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많아서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집에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제 흑역사이기도 한데요. 그 좁은 집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아마 저는 층간 소음의 주범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막 스냅백 쓰고 막 이제 연습하고 이때는 저기 복근도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마가레트 복근, 딱 복근 있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일하느라 바빠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보잉을 하다가 그럼 왜 비보잉 쪽으로 안 가고 왜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안궁이에요? 아니죠?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왜 국어 쌤이 됐냐면 그냥 국어를 공부하다가 국어 과목을 제일 잘하기도 했고 원래 학생 때는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꿈이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어를 공부하면서 문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보면 이제 특히 시나 소설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다.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것들을 어떤 다양성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국어쌤이 되겠다고 자짐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일단 현재는 꿈을 이루긴 이뤘습니다. 일단 현재는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뭔가 이 비보잉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고 특히 남학생들한테 여학생들은 뭐 삐골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삐골. 근데 요즘엔 뭐 좀 약간 열기가 사그라들었으니까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비보잉 관심이 없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보잉을 하면서 그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비보잉을 했던 경험들이 그냥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이론이라고 했지만 다른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이론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기초가 중요하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비보잉에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팔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력, 그다음에 균형 감각,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비보잉을 포기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유연성이 안 되면 더욱더 고난이도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주받은 관절인데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안 돼요. 닫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일로 와. 만나고 싶어요. 근데 못 만나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만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보잉에도 이제 기초가 있어야만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팔힘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속으로 실패할까봐 또 고민 두근두근.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술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이제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공부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그럼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특히 현재 지금 국어 점수가 뭔가 좀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좀 풀어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화법 영역 기초부터 보겠는데 이게 무슨 강의가 아니에요.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즐기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내용상 보면 뭐 마냥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국어의 5가지 영역이 뭐가 있어요. 화법 일단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은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은 화법, 장문, 문법 그다음에 이제 독서와 문학의 기출 문제 보면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거 순서를 보면은 독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나오죠. 그래서 5가지 영역인데 그 5가지 영역별로 한번 이 정도의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눈빛들이 살아 있어요. 그냥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기초는 이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를 풀 때 아마 한 번씩 풀어봤죠.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 아까 전에 2학년들이 제일 많았던 걸로 제가 봤는데 아까 전에 손들 때 일단 화법과 장문에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 딱 틀려서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봤을 때 틀리게 된 이유가 정말 내가 몰라서 틀렸어요? 아니죠. 대부분 내가 잘못 읽었던가 아니면 실수해서 틀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은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잘 읽고 잘 풀지 못해서 틀린 거죠. 화법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담화 상황이 나오잖아요. 뭐 토론도 나오고 대화도 나오고 어떨 때는 협상도 나오고 같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얘기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갖다가 따지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법 같은 경우는 그냥 잘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선택지에서 조금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EBS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언어적 표현이라든가 뭐 비언어적 표현 뭐 정책 논제, 가치 논제, 토론의 논제 유형이들이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은 이미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표정들이 어두워요. 아니, 지금 모르면 어때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뭘 통해서? EBSI 강의를 통해서. 이건 누가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담화 사항과 관련된 개념을 숙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은 이제 EBS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화 같은 경우 보면 뭐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들어는 봤어도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학생들 있을 거예요. 정리 한번 쫙 해놓으시고 나중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뭐 공감적 특기.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협력의 원리가 뭐냐? 공손성의 원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보진 않죠. 그렇게 막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저도 지금 문법 탄탄대로라는 강의를 이제 최근에 완강을 했는데 지금 혹시 듣고 있는 분 있어요? 혹시? 그래요. 제 진정한 수강생들은 다 지금 집에서 잘 잠자고 있군요. 네, 일단 문법 탄탄대로는 강의가 있는데 그 이제 문법이라서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화법과 장문 부분을 만약에 찍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들을까? 그러니까 사실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음절로 얘기하면 노잼. 세 글자라면 핵노잼. 네. 하지만 노잼을 극복하는 자가 성공을 하는 거죠. 원래 국어는 그게 포인트예요. 노잼의 기운이 슬금슬금 몰려들 때 이거를 꾹 참고 머리를 갖다가 굴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귀차니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잘 읽을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데 그냥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그냥 사고가 멈추든가 글자만 읽고 있든가 갑자기 그냥 하기가 싫어. 갑자기 그냥 귀찮아. 급지루해. 근데 그거를 못 참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이미 좀 이제 끝난 몸이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습관을 잘 기르셔야 돼요. 습관.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쫙. 그러니까 원래 수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 이유가
처음부터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쭉 푸는데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어때요? 처음에 화법 작문할 때는 막 신나요. 좋아. 느낌 좋아. 그래 착착 간다. 이대로 간다. 문법 조금 아리송한 게 있는데 어쨌든 좋아. 하다가 독서 좋아. 하다가 중간쯤 이르러서 갑자기 노재미 기운이 슬멀슬멀. 갑자기 졸려요. 또 졸리기도 해. 근데 어이없는 경우는요. 모의고사 볼 때 자는 사람도 있죠. 주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의고사 때 자는 사람들. 그게 노잼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파트가 좀 약간 약간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너무 여기저기 인문, 과학, 예술 여러 가지가 갑자기 팍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말장난을 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합법과 작문은 특히 더. 그래서 자 토론의 유형 고전식 토론이냐 반대신문식 토론이냐 이런 것들도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물건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담화상과 관련된 개념을 갖다가 숙제되는데 EBS 강의만으로 충분하고요. 다음 보시면 자 작문 영역의 기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법과 작문 제가 아까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잘 읽고 잘 풀면 돼요. 작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를 요구해요? 아니죠. 남들이 다 써놓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특히 작문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것도 그냥 강의를 통해서 대략 들으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글을 쓸 때는 그냥 갑자기 글이 짠 하고 나와요. 물론 가끔씩 글쓰기의 달인 같은 경우는 일필휘지 그냥 쫙 개요 없이 초고 없이 그냥 쫙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글쓰기의 천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저도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 했는데 저도 글쓰기를 제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가 글을 쓴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난 후에야 이제서야 조금 어색한 문장이 안 나온다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요? 단기간에 글쓰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 남들이 써놓은 것들 하여튼 작문 전 과정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글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쓰고 그다음에 초고 쓰고 그다음에 전체 글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했냐 역시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 조건에 예를 들어서 비유적 표현이 쓰였냐 이런 것들 갖다가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 개요를 갖다가 초고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개요 주고 초고 주고 그 왔다 갔다 관련성을 따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문제예요. 특히 좀 긴 글을 싫어하는 노잼, 특히 노잼을 극복 못하는 그런 이제 참을성 없는 몇몇 이제 학생들은 자료가 길수록 그래도 자료가 길어도 그냥 읽으면 되는데 잠깐만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괜히 이렇게 막 기도를 한번 하고 지문을 보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 또 초고 작성 시 자료 해석과 활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 또 초고의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 퇴고 사실 작문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고쳐쓰기 유형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예전 기출 문제들 보시면 고쳐쓰기 유형이 좀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작문의 고쳐쓰기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법과도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 그냥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고쳐쓰기 유형이 쉽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늘 어때요? 불안하죠. 혹시 어려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개념 강의를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면은 문법이죠. 문법 영역의 기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뻔한 얘기인데. 문법 개념을 완벽히 정리하여 문제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 즉 자료나 보기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완벽합니까? 지금? 완벽해요? 고3들 완벽합니까? 네라고. 대단하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럴 때. 그래서 수능, 국어, 문법 부분 다 맞아서 수강후기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법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실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교사를 하면서 요즘 계속 느낀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아주 다양하죠.
선생님이 지식을 꼭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채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EBS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채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연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강의의 차별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역시 저는 이제 다양한 예시와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제대로 이제 정리, 그러니까 오개념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집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혹시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막 다른 경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죠? 용어가 약간 통일이 안 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냐면 교과서랑 EBS 교재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문법 이제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이제 말자 문법도 있고 문법 관련된 건 많으니까 문법 강의는 문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밭이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밭니랑이라고 하네요.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밭니랑입니다. 밭니랑. 예. 근데 왜 밭니랑이냐면은 이게 이제 밭이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제 밭 그 말에 보면은 밭 끝에 보면은 티읕이 있죠. 그러니까 티읕과 이가 만나니까 뭐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외음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국외음화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외음화는 어느 때? 그렇지. 그 티읕 뒤에 나와 있는 게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외음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외음화를 배울 때 우리가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면 뭐 지읒이 된다. 이런 것만 알면 안 되고 그 제대로 된 개념. 뒤에가 어떤 환경에 되느냐. 형식 형태소여야만 국외음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밭에서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들어가가지고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앞에가 지금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지금 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돼요? 니은 첨가가 들어서 밭니랑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비음화가 돼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강의에서 짚어드리니까 하여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뭐 다른 것도 더 있지만은 좀 더 길어지면은 노잼이 될 것 같아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독서형의 기초. 수능 국어의 핫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독서. 사실 이 독서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문제를 풀면은 다 풀릴 문제들인데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독서는 폭력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파파박 읽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를 읽다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뭔가 좀 느끼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기출지문을 읽었습니다. 오 그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성에 기반한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경제 행동이 이렇게 유발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느껴보고 싶었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 우리 삶의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감상할 수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서 영역을 잘 풀어서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독서 영역의 기초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휘력 쌓기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만의 뭘 만들자?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자. 영어도 지금 영단어 같은 거 정리하잖아요. 근데 국어도 어휘 노트를 하나 좀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뭐 그냥 보통 글이라든가 설명문이나 논설문 혹은 문학 작품 같은 거라도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은 그냥 뭐 가나다라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그냥 그때그때 정리하시고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어휘를 갖다가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중에 어휘력 책들이 좀 어휘와 관련된 책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많은 어떤 텍스트를 보고 거기 안에서 모르는 어휘들 갖다가 그때그때 정리해 버릇하면은 이것도 습관이 중요하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강연과 모든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대부분이 삭제가 되는 기현상. 하지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알아가야 돼요.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 게 뭔가 의혹이 생겼을 때 바로 안 풀고 넘어가는 거. 그냥 쟁여두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뭐 물어보지 뭐. 또는 뭐 나중에 인터넷 게시판에도 뭐 어떻게 물어보면 지식인에다 물어보면 누가 얘기해 주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생겼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만 이게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사실은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자존심이 엄청 세가지고 무조건 저는 선생님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꾹 참았어요. 이걸 분명히 물어보면은 여쭤보면은 선생님께서 나를 공부 좀 못하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아이로 날 보겠지? 아 그건 안 돼. 해가지고 괜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계속 그런 이미지로 남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것 같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터놓고 자꾸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EBS 수강국에 아무나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죠? 어휘력 쌓기. 그래서 이제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면서 어휘력을 좀 상승시키면은 조금 더 어려운 어휘가 나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해할 때. 그다음에 접속어. 뭐 다양한 접속어가 있죠. 품사로 치자면 접속 부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예. 그래서 뭐 그런데는 전환의 접속.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글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즉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즉 앞과 즉 뒤가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근데 즉 뒤의 내용이 좀 더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이란 게 왜 쓰냐면은 글쓴이가 이 내용이 좀 뭔가 독자가 읽을 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쉽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접속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좀 더 글을 갖다 원활하게 읽을 것 같다. 세 번째 내용 전개 방식, 뭐 정의, 분류, 예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글에 잘 형상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이런 세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립되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잼을 참고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독서에서 자꾸 실수를 한다라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독해 지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문제 풀지 말고 독해 지문만 하루에, 그러니까 인쇄된 걸로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LCD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인쇄물로 인쇄된 글자를 갖다가 많이 눈으로 봐버릇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문학이죠. 문학 영역의 기초. 자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지는데 문문 같은 경우는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운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체적인 시 감상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문학이 이제 EBS 연계가 많이 돼서 부담이 많이 줄었죠. 자 그런데 수능 때 말이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되고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내가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 살짝 고민을 안고 문제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요즘은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감상법이 나왔죠. 그래서 주체적인 어떤 시 감상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화자를 찾고 화자가 어떤 상황이지. 대부분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이 많죠.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떠한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를 통해서 혼자서 한번 잡아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모르는 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설명들은 다 인터넷에 웬만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설명들을 보지 말고 먼저 내가 스스로 화자가 누굴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렴풋이라도 좋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쭉 해본 다음에 나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자습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해석과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하시면 실력이 확확 늘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누구의 힘을 많이 빌려야 돼요? 보기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죠. 보기를 미리 읽어보고 보기에 이제 이 작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어려운 작품일수록 보기에서 이 시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죠. 뭐 산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개념 어휘의 숙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개념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비유법, 강조법, 서리적 표현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더 이상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문 보시면은 산문도 보면은 이제 어때요? 그냥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갑자기 그냥 지문을 그냥 하나 딱 주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인물이 어떻게 이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지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측정하려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도 보면은 그때마다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확인해요. 인물의 어떤 그런 처지, 뭐 상황, 지금 심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그때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인물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한 명만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2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물 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 파악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제대로 안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못해요. 왜 안 할까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그냥 에잇 해가지고 그냥 전체 줄거리를 그냥 알아두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소설을 갖다가 알아두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작품이 났을 때 대응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겠지만은 스스로 어떤 부분이 나와도 일단 그 부분에서 내가 직면하려고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은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그걸 갖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행이론 두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가 좀 길었죠, 기초가. 근데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길어졌고, 자, 평행이론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취감을 느껴라. 자, 이제 강연이 거의 중반부로 가니까 졸음이 슬슬 몰려올 텐데, 일단 성취감을 느껴라. 비보잉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계기. 근데 이제 비보잉도 처음에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근데 저는 잘 됐어요. 이 피지컬이 좀 괜찮았거든요. 예. 지금은 약간 좀 이게 근육량이 좀 빠졌는데 제가 운동을 좀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근육량이 좀 빠졌는데 예전에는 좀 팔이 좀 이렇게 짐승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옛날에 못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비보잉의 큰 매력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때는 뭐 비보잉의 어떤 뭐 비보잉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학원이라든가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1990년대는 그냥 비보잉을 배울 채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외국 비디오 있죠. 예전에 그 유명한 비보이 크루가 있는데 미국의 락스테이디 크루라는 이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이제 비보이들인데 그 비보이들 자료를 갖다 구해가지고 되게 화질도 안 좋아요. 완전 저화질. 근데 그걸 갖다 느린 재생으로 천천히 돌려보면서 스케치도 했어요. 스케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서 딱 그렇게 기술 하나씩을 완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완성한 기술이 아까 전에 퍼포먼스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베이비 스와이프스라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이비라는 기술. 그 베이비라는 기술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다가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연구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걸 딱 했어요. 딱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술을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 기술 뭐 윈드밀, 헤드스핀 뭐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윈드밀도 할 수 있는데 바닥이 좀 이게 뻑뻑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 했으면 아마 제가 헉헉대는 시간이 한 10분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강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성취감을 느껴라.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 희열감에 제가 비보잉을 계속 했던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어 공부도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아까 전에 뭐 기초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나 학교 선생님의 어떤 수업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선생님 수업 뭐 이후로 이제 보충을 좀 더 해서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기초를 다졌어요. 일단 기본 개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눈빛이 살아 있으니까 다 성취감을 느껴봤을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를 갖다가 배웠던 걸 갖다가 문제풀이를 직접 많이 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딱 풀렸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사실 수학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학도 보면은 이제 개념을 딱 배웠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풀려야죠.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네. 그래서 쫙쫙 틀려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죠. 에이 모르겠다. 나랑 수학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른 과목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틀리다 안 틀리다 일단 문제풀이를 해서 일단 어떻게든지 잡아내가지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문제를 풀 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문제를 고쳐가는 순간 나의 발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집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잘 들으세요. 고3들이 이미 다 끝내놨을 거예요. 이미 선배님들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반드시 2학년 겨울방학 되기 전에 적어도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는 다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고3 때까지 갖고 올라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정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도 있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죠. 특히 근데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 학교에서 요즘 수행평가가 많죠. 어떤 수행평가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 수행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다 의미가 없는 건 없고 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과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이제 뺏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없고 그냥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수시라는 체제도 있으니까 뭐 그런 무시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순전히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순전히 대략적으로 한 3시간 나오나요? 3, 4시간?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학교에서 하라는 거 있으니까 일단 학교 숙제 수행평가 다 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그냥 자기 개인 공부 시간을 갖다가 새벽에 잡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1시부터 뭐 4시까지 공부하고 한 3, 4시간 자고 그냥 되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학생인데 에너지 드링크 뭐 커피 같은 거 막 달고 사는 학생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시간을 빼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은 계속 문제를 그런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성취감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출 문제를 풀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80분 안에 뭐 45문제를 갖다가 깔끔하게 빨리 푸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피드보다는 정확도. 너무 스피드에 목숨 걸지 마라. 일단 처음에 정확도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선택지 같은 거 읽을 때 차근차근히 따지면서 읽어야 돼요. 따지면서. 원래 이 시험 문제가 약간 좀 이게 말장난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어휘 하나 바꿔가지고 이게 틀리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대로 낚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오답에 낚이지 않으려면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죠. 이거 아니잖아. 되게 시크하게, 시크하게. 아니잖아. 아닌데? 이게 적절하지 않잖아. 그래서 탁탁탁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돼요. 두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어때요? 한 독서 중반부로 갈수록 갑자기 그게 무뎌져요. 갑자기 날카롭게 선택지를 분석하던 게 약간 이제 설렁설렁 무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겠지 하고서 그냥 에잇 한 개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죠? 순간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정확도에 기반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출을 다 끝낸 학생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물어보니까 영어 하느라 바빴어요. 수학하느라 바빴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끝내놔야만 고3 때 EBS 연기교재도 해야 되잖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미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하여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평행 이론입니다. 마지막. 꾸준히 반복하라.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네, 좋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라. 그래요. 아까 전에 뭐 개념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성취감을 느꼈어요. 잘 풀리네. 원래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풀 때 잘 풀려야만 이게 기분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처음에 막 틀리다가 이제 내가 개념을 계속 이제 성취감을 느껴요. 계속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면서 계속 이제 틀린 걸 고쳐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잘 풀리는 어떤 그런 이 경지에 오르게 돼요. 그때 더 치고 나가야 돼요. 그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문제가 잘 풀릴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여러분은 아직 이제 현역 학생들이니까 재수생이나 N수생이 아니고 현역 학생들이니까 자꾸 어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자꾸 나타나죠. 학교 학사 일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의 어떤 일이라든가 자꾸 중간에 끊어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어느 정도 국어 공부 시간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 안타까운 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국어 공부보다는 공부량을 따져봤을 때 난이도랑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너무 그런데 이제 치우쳐 있어가지고 하루에 국어 공부를 일정량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일정량 국어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기출을 다 끝냈는데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비문학 독해 있죠? 그 자료, 지문, 그 지문이라도 읽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문제풀이가 다 끝났다면 그러니까 계속 인쇄된 어떤 글들을 갖다가 계속 눈으로 자꾸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인터넷 가급적이면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인터넷 같은 거 보다 보면 인터넷 자주 보다가 인쇄된 글을 보면 지루해요. 지루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꾸 이렇게 인쇄된 어떤 글들을 갖다가 자주 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꾸준히 반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로 그냥 제가 정리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반복을 꾸준히 하루에 국어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지나가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순간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쭉 문제를 풀다가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할 때, 내가 왜 이걸 골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평소에 반복을 안 해가지고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두 번째, 공부를 평소에 안 하면 자기가 고른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런 경우 딱 보면 많이 틀려요. 평소 자기 실력보다 발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1번과 2번 사이에서 답이 있는데 뭔가 1번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이게 내 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을 해야만 내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만 안정된 국어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 이론 세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기초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똑똑하네. 안 까먹었네. 성취감을 느껴라. 세 번째는 꾸준히 반복하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뻔한 내용이긴 한데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이미. 근데 이제 국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5영역으로 쪼개지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독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막 사실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지문들이 나오고 뭐 경제, 과학, 예술, 기술, 뭐 과학,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지루하고 힘든 상황을 갖다가 견뎌내는 거. 한마디로 노잼을 갖다가 극복하는 것이 이 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노잼을 극복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습관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지루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면 어때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그냥 잠깐 집중을 좀 할라치면은 잠깐 지루한데 잠깐만 만화 좀 잠깐 보다 할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일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지루함을 참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집중 습관을 갖다가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친구들이 다 겪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이것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잼을 참고 극복했던 이런 순간들이 나중에 나의 어떤 그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보잉과 국어 공부의 평행 이론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에 다른 강연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이제 더 재밌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강의면 마지막에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승리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있어요. 분명히 지금 현재 승리자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원래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에 카트라이더를 잠깐 했었어요. 전 카트라이더에서 인생을 느꼈거든요. 왜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해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지만 처음에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걔가 1등이에요? 그건 아니죠. 늦게 출발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그런 것들은 존중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공부한 사람이 130점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100점. 늦게 시작해도 지금 시작해도 결국은 그 근접 그 언저리까지는 분명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난 쟤를 못 따라잡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과연 어디까지 나의 능력치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을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자기 안에 숨겨진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고유 멘트죠.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